저는 만약에 단기 제외에서 딱 한 가지 방법만 쓸 수 있다면 뭐 공가, 뭐 타격 문자, 자 이런 거는 거들떠도 안 볼 겁니다. 오늘 얘기할 딱 이것만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제외하는 법을 찾아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제외를 하는 방법은 뭐 단기 제외도 있고 장기 제외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이 유예기간을 포함한 장기 제외의 방법은 당장 원하는 지식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간 상대방이랑 떨어져 있는 그 힘든 시간이나 뭐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날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이 높은 장기 제외는 웬만하면 피해가고 싶은 입장이시겠죠. 물론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장기 제외를 꼭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매년 제 연구 목표 중 하나는 가능한 장기 제외율을 줄이고 단기 제외율을 올리자라는 목표예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단기 제외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장 주요하게 활용하는 단기 제외에서의 언어 방법론을 한 가지 말해 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는 활용도가 많이 넓고요. 제외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거의 대다수 사용하실 수 있는 범용적인 방법론입니다. 자,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단기 제외의 80%는 이 상황을 재해석하는 리프레이밍으로 해결이 된다. 자, 이 방법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오긴 했는데요.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는 물이 반 정도가 들어있는 컵을 보고 누군가는 이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한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두고 다양한 해석, 다양한 관점으로 재조명을 해보는 것이 리프레이밍의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 리프레이밍을 단기 제외하는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대화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화법이라고 봐요. 굳이 이별 초기에 이 리프레이밍을 설명하는 이유는요, 당장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이별 초기의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하는 멘트 중 다수가요, 이 리프레이밍을 활용하여 구성된 멘트고, 실제로 이 리프레이밍이라는 기법이 수많은 사람들의 재회를 견인합니다. 이별 초기에는 특히나 상황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서 상황 자체가 지닌 그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므로 이 리프레이밍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나쁜 상황도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재회에 대한 지식을 조금 접해본 사람들은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보통 어떻게 많이 들어보시냐면 상대방에게 을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거나 오히려 상위 입장인 태도인 그 프레임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프레임이란 내 전반적인 태도, 마인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 프레임은 언어적으로 활용할 때 더욱 활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자, 언어적 프레임은 말 그대로 상대방이랑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주장하는 논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저한테 넌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자, 이런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이 제시한 프레임은 이 상황은 네가 나한테 잘못한 상황이야. 자, 이런 프레임이 됩니다. 이 리프레이밍은요, 이런 프레임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제시하는 이 논지에서 벗어나는 기술이에요. 사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생일날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았는데 한 친구가 약속 시간에 무려 2시간째 늦고 있습니다. 나는 자기 생일에 아침부터 다른 친구들이 오기 전에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점심도 같이 먹고 이랬는데 내 생일 파티에 늦는 친구에게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도착하자마자 또 너무한 거 아니냐, 내 생일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냐, 이렇게 서운함을 표현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한 친구의 손에는 평소에 내가 먹고 싶다고 얘기했던 구하기 되게 힘든 그런 케이크랑 평소에 내가 가지고 싶었지만 줄을 서서 구해야 하는 그런 선물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거기다 친구는 이 줄을 오랫동안 서느라 꽤 지쳐 보이는 모습입니다. 나는 이 상황을 오해한 것이 미안해지고 친구를 함부로 속단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친구에게 네가 내 생일에 늦게 도착한 것은 나한테 잘못을 저지른 거야, 이런 프레임을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 상황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나는 친구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서 약속에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해석이 달라짐으로써 상황 자체가 지닌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셈이죠. 자, 이별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마음을 가져서 한 행위이건 재회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은 가능한 상대방이 불만을 가진 그 프레임에 대해서요, 긍정적인 의미를 더 씌워줘야 합니다. 저희는 감정이 식어서 이별한 것이라서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도요, 상황을 분석해 보면요, 꼭 리프레이밍을 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거의 99%의 케이스는 리프레이밍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리프레이밍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은 여러분 아닐 거예요. 개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장 이별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리프레이밍 멘트를 구체적으로 활용할지가 어려운 것이죠.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이 리프레이밍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 지침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리프레이밍을 하는 이 목적부터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리프레이밍의 목적은요, 상대방이 추측하는 내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저의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자, 이 한 문장으로 리프레이밍의 목적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갈등에서 상대방이 내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한 바를 찾아내서 긍정적인 의미를 재해석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면 좋은 것이요, 논리학이에요. 자, 논리학을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이 3단 논법을 활용하면요, 가장 쉽게 리프레이밍을 응용할 수가 있어요. 자, 3단 논법이란 이 구조를 가진 추론 체계예요. 그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론적인 기초를 이루었고,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구분하는 논법입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예시가 있어요. 너무 유명한 예시죠.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 당신은 사람이다. 결론, 당신은 죽는다. 자, 이것이 3단 논법인데요, 물론 현대 논리학에서는 이 3단 논법만으로 모든 논증을 분석하려는 방식이 불충분하고 부정확하다고 하지만, 대개 우리가 활용하려는 리프레이밍에서는요, 이 논법만 해도 충분한 도구가 됩니다. 이걸 연애 상황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애 중 상황에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내 친구들 보면 정말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남자들은 자기 여자친구한테 화가 난다고 그 화를 표현하지 않아.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해도 네가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은 아니었어. 자,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자, 여기서 보면 대전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결코 화를 내지 않는다. 소전제, 당신은 나에게 화를 냈다. 결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 얼핏 보면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요, 이 논증은 대전제에서 논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는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항상 참인 명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논리적 오류를 바탕으로요, 상대방의 부정적인 이 관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너는 내가 지금 화를 냈다는 이유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나는 오히려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너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면 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는 그냥 네가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헤어지고 끝내면 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알아? 내가 너랑 이별하고 싶은 마음 따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 비참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물론 내가 화를 내는 상황이 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겠지. 아무리 그래도 화를 내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상관없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네가 지금 내 감정을 매도하면서까지 이 대화의 핀트를 바꾸는 건 아니지 않니? 자, 상대방이 제시한 이 대전제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면 논리적 오류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감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히 바빠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이별을 선언하며 자신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관계가 나빠질 것이 두려워서 함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대전제, 시간이 바쁘면 정상적인 연애를 할 수 없다. 소전제, 나는 지금 바쁘다. 결론, 그러니 현재 바쁜 나는 너와의 이별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전제에서의 오류가 존재합니다.
만약 시간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연애를 할 수 없다면 뭐 대표적으로 바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연애를 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자신이 바빠서 연애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말에는 상대방의 숨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 바쁜 상황이고 내 여건상 내 행동을 바꿀 수 없으므로 너와 안정적인 연애를 하기는 힘들어. 그리고 나는 그런 상황이 갈등이 돼서 이별하게 되는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이기적으로 비추어지게 너한테 이 상황을 감당해달라고 말하기에는 면목이 없어. 이게 정확한 심리겠죠? 상대방의 심리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전 상황에서 무턱대고 모든 사람들이 일이 바쁘다고 연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야. 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의 논점에서는 벗어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걱정하는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멘트는 아니었던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상대방 말 속에 숨은 진짜 의미, 이 서브텍스트를 해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리프레이밍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시 문장 한번 다시 활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하는지 알겠어. 근데 지금 내 생각에는 네가 지금 나한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 넌 내가 당장 너랑 데이트하고 연락하고 그러면서 뭐 순간순간 설레고 행복하려고 연애를 하는 것 같니? 그런 연애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나한테 더 중요한 건 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너랑 내가 안정적으로 미래에 더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지켜나가는 거야. 지금 당장 네가 바쁘고 힘든 것들이 왜 너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해? 네 인생이 나아진다는 건 내 인생도 나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너한테 조력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건 너를 위해서도 맞지만 나한테 나 스스로를 위해서기도 해. 야, 설렘은 어차피 1년, 2년이야. 그리고 우리 미래는 평생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너무 20대 초반 애들처럼 지금만 바라보면서 관계를 결정하고 그러지 말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이 리프레이밍을 통해서 이별 초기의 재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딱 알맞는 멘트를 구성하셔서 꼭 재회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재회 성공하셨다면 저희 뭐 연애언어연구소 카페나 아니면 유튜브 이렇게 댓글이나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도 전해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힘을 내실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주인장이었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